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나의 꿈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나의 꿈 사용법. 자, 진정한 나를 마주하기 위한 꿈 인문학이라고 하고요. 고혜경지엄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매일 밤 꿈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 가장 적절한 현대인의 명상법은 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꿈은 안전하게 무의식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라고 하네요. 내가 알고 있는 너,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단다. 그러니 꿈을 들여다보고 의식을 확장시켜봐. 꿈은 밤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매일 밤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꿈들. 지금까지는 꿈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제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꿈의 다양한 청위뿐만 아니라 꿈의 표현 아래 감춰진 개인의 삶이 적용되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한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싶은 이들, 그리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꼭 알아야 할 꿈에 대한 지식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꿈은 늘 완전한 형태를 띠지만 일련의 흐름에서 보면 꿈의 방향성이 확연히 보인다. 일정 기간 자신의 꿈을 관찰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라고 하네요. 꿈은 시종일관 의도를 가지고 꿈꾼 일을 이끌어간다. 나는 여러 강의에서 이 흐름과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그린 화가의 작업을 소개하곤 한다. 이 화가는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꿈 이미지를 스케치했다. 이 중 70여 점을 그림으로 완성했고 이를 모아 꿈 이야기 책을 출간했다. 이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무의식의 방향성, 즉 꿈이 지니는 의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겪은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리고 이를 망각한 채 50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꿈을 통해 그 의식을 살려내고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다루면서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뿐 아니라 상처와 함께 갇히고 막힌 자신의 힘과 건강을 되찾았다 라고 합니다. 자, 나는 2년 이상 지속된 꿈 드라마를 보며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한 느낌이었다. 이처럼 꿈이 펼쳐 보이는 장대한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꿈 세계를 공부하는 초심자에게 나는 꿈 일기를 적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조언한다. 자, 제일 처음에 꿈 일기를 적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네요. 저는 꿈 일기라는 그 내용을 여기서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 꿈의 기록을 통시적으로 관찰하면 여러 꿈의 흐름이 나타난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꿈과 대화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쓴다. 꿈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한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 표류하지 않을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꿈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편향된 사고에 빠질 때면 반대편 이미지를 등장시켜 제고하도록 해주고 보고 싶지 않은 나의 취약함과 열등함도 대면하게 용기를 북돋아준다. 정직할 수 있도록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자 나를 이끌어가는 가장 믿을 만한 길라잡이도 꿈이다 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의식에서의 메시지. 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지식 하나가 더 있다. 꿈은 꿈꾼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도록 복습해주지 않는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까지 갈 길이 워낙 멀기에 어쩌면 무의식이 중간중간 아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함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따라서 내가 이미 아는 사실이 꿈에 나오는 경우 여기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지? 라고 질문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대다수 한국 남성들이 가장 자주 꾸는 악몽은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이다. 입영 영장을 받으면서 꿈꾸니는 난 벌써 제대했는데 하고 당혹해하며 꿈에서 깬다. 꿈은 어떤 기발한 이유를 만들어 다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지난 복무 기간이 잘못 계산되어 재입대해야 한다는 식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제로 군복무 기억을 무의식이 이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군 생활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남자에게 군대란 어떤 곳인가? 군 생활에서 인간적으로 당한 씻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상처를 다루라는 개인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이유 외에도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 먼저 군대는 남자들에게 통과 의례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통과 의례는 일생 한 번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죽고를 되풀이하며 여러 주기를 거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원주민 속담에 통과의 의례는 절대 중단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중년과 노년을 거치면서 또 다른 세계로 입문하는 의례가 필요하다. 또 하나 군대란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열한 육체적 현장이다 라고 합니다. 온몸을 던져 훈련을 겪으며 자기 몸의 한계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자연과의 원시적인 생존의 현장으로 자신을 이끌어들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고대에서 내려오는 원형적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그림자의 탐색은 통과 의례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착하게 살기보다 온전하게 살아라. 이보다 해방감을 주는 표현이 어디 있을까? 착하게 살기보다 온전하게 살아라.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고요. 그런데 이 말의 무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융의 이 표현을 처음 듣는 순간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기보다 온전하게 살아라. 참 느낌이 강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나누며 살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온전함이 이상이라면 착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욕망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한 자리도 마련될 터이다. 그렇다면 이런 내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도 되는 뜻인가?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나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세상은 무법천지로 변하지 않을까?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우리 문화나 밝음과 선함을 강조하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은 도발적이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과 선함으로 가득한 자신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층심리학은 그림자 이론으로 답한다. 빛이 밝으면 어둠이 짙어지듯 의식이 커지면 그림자도 그에 상응해서 커진다는 것이 심층심리학이 설명하는 그림자 이론의 토대다 라고 합니다. 자신을 만나는 것은 곧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다. 오래 외면하고 덮어두고 묵인해온 자리로 눈을 돌려 직시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겨운 도전이다. 하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어느 것도 무가치한 것은 없다. 모두 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내 안의 어두움조차 소중해진다. 그림자 탐색은 통과 의례다. 삶의 전반부가 사랑과 일로 분투하며 자연을 양육하고 사회적인 의무와 기회를 위해 매진하는 시기라면 후반부는 덮어두고 부인했던 그림자를 만나 삶을 재조명하고 재구조화하는 시기이다. 다르게 말하면 삶의 전반기는 그림자를 만들며 쌓아가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있는 줄도 몰랐던 그림자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는 시기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글로 한 2번 적어봤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림자를 만들며 쌓아가는 시기가 후반부고 삶의 전반기는 그림자를 만들며 쌓아가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있는 줄도 몰랐던 그림자를 만나는 시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흔히 그림자를 만난다고도 하고 수용한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남을 넘어 언약과 헌신을 요하는 천생배필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원의 결속만이 그림자 속 황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진귀한 보화는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창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의 초대,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 세계를 직시하는 통과 의례로 초대다. 중년이 되면 기존에 살아오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불안, 초조와 허무가 밀어닥친다 라고 합니다. 우울에 빠지고 자신뿐 아니라 술이든 일이든 도박이든 사랑이든 중독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찾고 만나지 않는 이에게 그림자가 찾아왔다는 신호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전혀 모르고 있던 영역으로 눈을 돌리라는 초대장이 무의식적으로부터 날아든 순간이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좀 더 의미 있게 새기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초대에 반응하는 말은 혁명을 위한 맹세와 같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는 요구는 마치 폴 고갱이 파리의 은행원 자리를 박차고 남태평양 섬을 찾아 떠나듯이 막다른 선택 상황으로 몰고 간다. 무모하고 극단적이지만 고갱도 이런 선택 앞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무의식 초대 앞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그 방법이 모호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림자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먼저 그림자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자취가 드러날 때 잡아두는 방법은 있는가? 개인의 그림자뿐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도 있는가? 그림자와 백년 가약을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을 만나는 일은 용기로 하는 일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최선과 최악을 만났을 것이다. 두렵지만 신비한 이 여정은 진정한 나를 찾는데 필연적인 것 같다. 그리고 필연적인 길이다 라고 하네요.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사람을 위한 영광된 길이기도 하지만 중년이라는 초대는 이런 준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림자와 페르소나. 페르소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자를 이야기하자면 융의 용어인 페르소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입부분에 구멍 뚫린 가면을 썼는데 페르소나는 이 가면을 지칭하는 말이다. 누구든 세상살이를 민낯으로 할 수는 없다. 때와 장소에 적합한 페르소나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페르소나는 자신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또 적절한 자신을 연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를 염두에 둔다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는 모습이 있다. 페르소나는 호불호의 시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피부가 맞는 역할처럼 세상과 자신을 구획짓는 경계막이자 보호막이 페르소나다. 페르소나는 피부처럼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드러내는 자신과 숨긴 자신의 간극이 커질 때가 문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페르소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페르소나는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페르소나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점차 내 삶을 펼쳐가는, 그리고 내 꿈을 이끌어가는 힘, 에너지, 그리고 방향이 생긴다는 확신이 더해진다. 내 안에 씨앗처럼 잉태한 정신이 DNA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삶의 과정이다. 첫 씨앗을 운명이라 부른다면 움터나온 운명이 펼쳐내는 드라마에서 나는 누구일까? 삶의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원자와 분자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궁에 갇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신세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전체 그림도 흐릿하고 온전한 내 노래도 다 듣지 못했다. 하지만 거대한 청사진의 드라마가 매우 궁금하다. 나는 운명의 실타래가 짜는 테피스터리가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 그 문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노래는 얼마나 우렁차게 울려 퍼질까? 자, 인생 2막의 그런 기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의 초대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 세계를 직시하는 통과 의례로 초대다. 중년이 되면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에너지는 고갈되고 불안, 초조, 허무가 밀어 닥친다고 하죠. 자, 여기서 내면의 파트너와 우리의 헌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 신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좀 슬픈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외딴 집에 아버지와 오빠와 둘하고 함께 사는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숲에 사는 남자가 찾아와 나는 재산도 많고 큰 집도 있습니다.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며 청혼을 한다. 맨날 몇 시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남자는 숲으로 돌아간다. 영리한 처녀는 남자 뒤를 밟아 집을 눈여겨봐둔다. 처녀는 남자가 집을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살펴본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밖에서 남자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처녀가 계단 밑에 몸을 숨기자 남자가 한 손에 저항하는
여자 머리채를 잡고 2층으로 끌고 간다. 끌려온 여자가 계단 난간을 잡고 매달리자 남자는 단숨에 여자 팔을 잘라버린다. 2층 방문을 여는데 안에 해골이 가득하다. 계단 밑에 숨은 처녀는 틈을 타 여자의 잘린 팔을 들고 집으로 나온다. 결혼식 날이 다가와 숲에 사는 남자가 처녀를 데리러 온다. 처녀는 사악한 여우신랑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남자가 시치미를 떼자 처녀가 잘린 여자 팔을 건네준다. 이때 아버지하고 오빠들이 달려들어 여우신랑을 죽인다. 이 여우신랑 이야기에서 여우신랑은 내면의 파트너이다. 여기서 여우신랑을 제압하는 길은 아버지나 오빠 같은 건강한 아니무스가 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 내면의 건강한 남성들이 등장하고 이를 힘이 강해지면 여우신랑 같은 사악한 남자는 점차 힘을 잃는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야기처럼 죽음을 맞는다. 꿈에서 죽음은 가장 확실한 변명의 상징이다. 여우신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내면 에너지가 더 이상 그 모습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으니 파기된다. 이렇게 그 소중한 안내자와 긴밀해야 할 내면의 파트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네요. 짧은 스토리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꿈 나의 사용법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